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무릎이 먼저 깨우죠. 쿡쿡 쑤시는 통증이 이불 속까지 파고듭니다.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정형외과 선생님은 물리치료를 계속 받으라고 하셨어요. 일주일에 3번 병원 재활실에서 따뜻한 팩을 대고 누워 있으면 간호사 선생님이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곤 합니다. 사실은 아픕니다. 많이요. 하지만 아프다고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들 준호는 가게 그만두고 쉬라고 말할 겁니다. 며느리 미연이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하겠죠. 시어머니가 가게 정리하면 애 주말마다 맡기는 것도 어려워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일어납니다. 춘천 소양강 근처 재래시장 한쪽에 제가 운영하는 분식집이 있습니다. 간판 이름은 선옥분식입니다. 28에 시집 와서 40년을 이 자리에서 떡볶이 끓이고 김밥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시작한 가게를 제가 물려받았고 이제는 제 무릎이 닳도록 지켜온 자리입니다. 부엌에 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카운터 옆 서랍을 여는 거예요.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남기신 옥팔찌가 들어 있습니다. 연두빛이 도는 옥이 아침 햇살에 반짝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에 이걸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호가 이 집 문턱은 내가 지켜라. 누가 뭐래도. 저는 그 팔찌를 매일 확인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제자리에 있는지요. 왜냐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떡볶이 육수를 끓이고 어묵을 썰고 김밥 재료를 손질합니다. 양배추는 곱게 채를 썰어야 하고 당근은 너무 두껍지 않게 잘라야 합니다. 이 모든 게 손에 익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찬장 위에 놓인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청에서 온 재개발 공문이었습니다. 듣지도 않았어요. 이미 상인회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상금 괜찮게 나온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갈 거라고요. 왜냐고요? 이 집 문턱을, 이 부엌을, 이 서랍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집이 그냥 집인 줄 압니다. 하지만 저한테 이 집은 그 이상입니다. 이 문턱 앞에서 누군가 넘어졌고, 이 부엌에서 누군가 밥을 먹었고, 이 서랍에서 뭔가가 사라졌다 돌아왔습니다. 오전 9시쯤 되면 손님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한 달 전부터 계산대 금액이 자주 안 맞았습니다. 1,000원, 2,000원씩 모자라는 날이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항상 모자랐지 남는 적은 없었거든요. 남편 만수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거 다 만수가 했습니다. 만수는 시내버스 기사였습니다. 25해를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원칙적이고 꼼꼼하고 말수 적은 사람이었죠. 만수는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법, 정해진 선이 있었습니다. 그걸 넘으면 안 되는 거라고 만수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만수 말이 맞았습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오후가 되면 손주 도시락을 챙깁니다. 준호 부부는 맞벌이라 주말에도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손주를 봐줍니다. 며느리 미연이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싫다는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생각합니다. 며느리는 저를 사람으로 보는 걸까? 아니면 그냥 편리한 도구로 보는 걸까요?
밤이 되면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합니다. 사람은 밥으로도 살고 상처로도 산다고요. 밥은 몸을 채우지만 상처는 마음을 채웁니다. 그 아이, 한동우.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동우가 우리 집 문턱을 넘어온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사람을 고칠 수 없다는 걸, 신호를 놓치면 집안에서 파국이 온다는 걸, 그걸 잊으면 안 되니까요. 저는 오늘도 서랍을 열고 옥팔찌를 바라봅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선호가 이 집 문턱은 내가 지켜라. 하지만 어머니, 그 문턱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한다고, 밥 먹인다고, 이불 덮어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2006년 여름이었습니다. 춘천에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소양강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뉴스에서는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49이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이미 장가를 가서 독립했고 저와 만수 둘이서 살았습니다. 가게 일은 바빴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교회 봉사 활동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교회 지하 식당에서 노숙인들에게 저녁을 제공하는 일을 도왔어요. 수해가 지나가고 일주일쯤 후였어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게를 잠시 닫고 교회로 갔어요. 목사님 사무실에는 구청 공무원 한 분과 동네 통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보호가정이 필요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호가정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부모가 없거나 사정이 있어서 잠시 다른 집에서 생활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제도라고 했습니다. 몇 살이에요? 9살입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권사님이 아니면 이 아이가 시설로 가야 합니다. 시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목사님 차가 골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 뒷좌석에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한동우입니다. 아이는 키가 작았습니다. 검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짐이 그게 다인가 봤습니다. 안녕 동우야. 나는 박선옥이야. 이모라고 부르면 돼. 아이가 고개를 약간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안 나왔어요. 목사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충격이 컸나 봐요. 이웃집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동우 엄마는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요. 동우는 따라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이가 문턱 앞에서 멈칫했어요. 배고프지? 밥 먹을래? 아이는 끄덕였습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데웠습니다. 동우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빨랐어요. 급하게 떠먹었습니다. 마치 누가 빼앗아갈까 봐 두려운 것처럼요. 저녁 6시쯤 만수가 퇴근했습니다. 동우가 화들짝 놀랐어요. 아, 내가 동우구나. 저녁 먹었어? 만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동우야, 그 봉지에 뭐가 들었어? 한참 후에 동우가 봉지를 조금 열었습니다. 안에는 책 몇 권과 낡은 지도가 들어 있었어요. 지도 좋아해? 동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강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강?
소양강이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요. 그날 밤부터 저는 동우에게 방을 내줬습니다. 여기서 자면 돼. 추우면 이불 더 덮고. 동우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입은 채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동우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게 이불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가 말했습니다. 동우야, 이 집에는 규칙이 있어. 첫째, 저녁 7시까지는 집에 와야 해. 둘째, 용돈은 한 달에 10,000원이야. 셋째, 내 방은 내가 정리해. 넷째, 거짓말하면 안 돼. 동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우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선생님이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동우가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동우는 친구가 없었어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동우를 알게 됐습니다. 밥 먹이면 식구지 뭐.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계산대 돈이 모자란 걸 발견했습니다. 2,000원이 없었어요. 다음 주에 또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기신 옥팔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온 집을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동우야, 혹시 서랍 열어봤니? 아니요. 며칠 후 팔찌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서랍 안에 있었어요. 분명히 없었는데 다시 생긴 겁니다. 누군가 가져갔다가 돌려놓은 겁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동우는 여전히 조용했고 말이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요. 봄이 되면 고모가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봄이 와도 고모는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동우는 우리 집에 남았습니다. 임시가 아니라 반영구적으로요. 하지만 신호는 이미 있었습니다. 사라지는 돈, 사라졌다 돌아오는 팔찌, 멍한 눈빛, 혼잣말들이요. 저는 그걸 못 봤습니다. 아니, 보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냥 애가 좀 예민한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그건 예민함이 아니었습니다. 신호였어요. 위험 신호였습니다. 동우가 1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2010년 봄이었죠. 동우는 이미 우리 집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동우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더 줄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동우가 요즘 좀 이상합니다.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어요. 상담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동우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단절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동우가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강이 그려져 있었고 옆에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수의표였습니다.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춘천 청소년 상담센터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동우를 데리고 갔어요. 애착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 수치가 높고요.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오후마다 동우를 데리고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상담비는 해당 5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제 무릎도 더 나빠졌습니다. 정형외과에 갔더니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수술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시장 상황도 안 좋았습니다. 대형 마트가 근처에 생기면서 시장 손님이 줄었어요. 저는 새벽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장 청소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토요일 아침 준호가 손주를 데려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강민이였습니다. 동우도 같이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강민이가 심심해했습니다. 동우, 오빠랑 좀 놀아줘. 동우가 강민이 손을 잡고 시장 안을 걸었어요. 하지만 30분 후 강민이가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오빠가 저 버리고 갔어요. 저는 시장 안을 돌아다니며 찾았습니다. 1시간 후 동우를 찾았습니다. 시장 뒤편 공터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지도를 펴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동우야, 뭐 하는 거야? 죄송해요. 대답 좀 해. 죄송하다고요.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동우가 강민이를 버리고 갔어요. 만수가 동우 방으로 갔습니다. 안에서 만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우야, 오늘 왜 그랬어? 그냥요. 모르겠어. 저 애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 다음 날 손주를 돌려보내고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옥팔찌가 없었습니다. 또 사라진 겁니다. 저는 동우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팔찌가 있었어요. 제 사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좋아서요. 며느리 미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이가 무서웠대요. 동우 오빠가요. 저는 동네 정신과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약은 2주 후였습니다. 밤마다 동우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몰래 동우 방 앞에 섰습니다. 동우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동우가 학교에 간 사이 저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핸드폰 인터넷 기록을 봤습니다. 끔찍했습니다. 폭력적인 영상들이었어요. 상담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심각합니다. 당장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다음 날 저는 동우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고요. 애착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물 치료와 함께 집중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조심하셔야 해요. 동우가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밤에 방문을 잠그시고 위험한 물건은 치워두세요. 방문을 잠그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멍했습니다. 4년 동안 밥 먹이고 재운 아이가 위험하다고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방문을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약이었어요. 동우야, 약 먹어야 해. 하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동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밤에는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은 벽을 긁는 소리가 났어요. 다음 날 벽에 거미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동우가 결석을 했습니다. 저녁 6시쯤 동우가 돌아왔습니다. 옷이 젖어 있었어요. 어디 갔었어? 강에요. 소양강이요. 왜 강에 가는 거야? 엄마가 거기 있어요. 엄마가 강에 빠졌어요. 홍수 났을 때요. 엄마 차가 물에 잠겼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넌 어떻게 살았어?
엄마가 저 밀어냈어요. 창문으로요. 그리고 엄마는 못 나왔어요. 저는 동우를 안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동우야. 맞아요. 제 잘못이에요. 동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우야, 이제 괜찮아. 이모가 있잖아. 이모도 떠날 거예요. 상담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건 진전입니다, 어머니. 동우가 감정을 드러낸 거잖아요. 일주일 후 만수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만둘 거야. 피곤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도 멍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면회 날이 왔어요. 아니, 동우를 치료시설에 보내기로 결정하기 전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동우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야간 배회가 시작됐어요. 밤 11시, 12시에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동우가 친구를 때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갑자기요. 왜요? 그 친구가 동우 지우개를 만졌대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만수와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동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전문 기관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나 아직도 그날 밤이 기억나. 동우 눈빛, 내가 무서워하던 모습. 저는 다음 날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우를 치료시설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후에 자리가 난대요. 한 달. 그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밤 제 사진이 또 사라졌습니다. 동우 방에 들어가 봤더니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 빨간 펜으로 X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동우야, 이게 뭐야? 이모 사진이요. 왜 이렇게 한 거야? 이모가 싫어졌어요. 이모는 날 버리잖아요. 시설로 보내잖아요. 동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이모도 날 무서워하잖아요. 동우가 일어났습니다. 제게 다가왔어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동우야, 그만해. 뭐려? 이모 무서워. 그때 만수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만수가 동우를 잡아당겼습니다. 동우야, 이모한테 손대면 안 돼. 저도 사람이에요. 며칠 후 동우 면회를 갔습니다. 동우가 물었습니다. 이모, 제가 나가면 이모네 집에 갈 수 있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자. 이모는 날 원하지 않는 거죠? 아니야. 맞아요. 이모 표정에 다 나와요. 일주일 후 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동우가 이상해요. 말을 안 해요. 밥도 안 먹고요. 다음 날 센터로 갔습니다. 동우를 만났어요. 야위어 있었습니다. 동우야, 왜 밥을 안 먹어? 배 안 고파요. 동우야, 이모 때문에 화났지? 아니에요. 화낸 거 맞아. 이모가 잘못했어. 동우가 저를 봤습니다. 이모, 왜 날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맞아. 거짓말이었어요. 이모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야, 동우야. 사랑하면 버리지 않아요. 동우 손이 올라왔습니다. 이모도 무서워요. 저처럼요. 맞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모는 동우가 무서워. 그날 밤이 무서워. 그럼 전 어떻게 해요? 이모도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이모는 동우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동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동우 받아줍시다. 정말? 네, 무서워도 받아줘야 해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해보자. 비는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가을 10월 초였어요. 만수는 다음날 새벽 첫차 근무이었습니다. 내일 4시 반에 나가야 해. 만수는 일찍 잤습니다. 저는 무릎이 아팠습니다. 진통제를 2알 먹었습니다. 약이 빨리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잠결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는 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동우였어요. 동우가 현관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동우야, 어디가? 화장실이요. 화장실은 저쪽인데. 거짓말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동우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동우야, 어디 가는 거야? 집 나갈 거예요. 이모가 날 버리잖아요. 동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밤이야. 상관없어요. 동우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안 돼. 못 가. 비켜요. 동우야, 제발. 내일도 똑같아요. 이모는 날 보낼 거잖아요. 동우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저는 동우 팔을 잡았어요. 나요. 동우가 소리쳤습니다. 제 손을 뿌리쳤어요.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동우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섞인 이성을 잃은 눈빛이었어요. 동우야, 이모 왜 날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 맞아. 거짓말이었어요. 동우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동우 손이 올라왔습니다. 제 목 쪽으로요. 이모도 무서워요. 전 매일 무서웠어요. 동우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본능적으로요. 자물쇠를 만졌습니다. 손이 자물쇠를 더듬었어요. 열어야 했습니다. 이모, 나랑 같이 가요. 강으로 가요. 동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새겨.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만수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동우가 놀라서 저를 놨어요. 만수가 동우를 봤습니다. 동우야,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저씨, 선을 넘었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아파요. 그렇다고 이모한테 손대면 안 돼. 만수가 동우한테 다가갔어요. 동우야, 진정해. 싫어요. 동우가 만수를 밀었습니다. 만수가 비틀거렸어요. 현관 옆 탁자에 부딪혔습니다. 탁상 스탠드가 떨어졌어요. 유리가 깨졌습니다. 만수 이마에서 피가 났습니다. 여보. 동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저씨. 동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동우는 돌아서서 뛰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만수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경찰 불러야 해. 구급차와 경찰차가 동시에 왔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아이 특징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알았습니다. 소양강이요. 동우가 강에 집착해요.
경찰관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강수위가 높습니다. 위험해요. 만수가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선호가 너 여기 있어.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새벽 4시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강변 근처 폐창고예요. 탈진 상태입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동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었어요. 동우야. 동우가 눈을 떴어요. 이모. 응, 이모야. 괜찮아? 죄송해요. 전 나쁜 애예요. 괜찮아. 다 괜찮아. 아니에요. 전 이상해요. 고칠 수 없어요. 저는 동우 손을 잡았습니다. 고칠 수 있어. 시간이 걸릴 뿐이야. 이모 혼자서는 안 돼. 전문가 선생님들이 도와줘야 해.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저체온증이 있습니다. 며칠 입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만수가 병원에 왔어요. 이마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선호가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사흘 후 담당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동우는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습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문 치료 시설을 권합니다. 동우 퇴원 날 사회복지사가 왔습니다. 동우를 청소년 보호치료센터로 이송하겠습니다. 원주에 있습니다. 동우한테 말했습니다. 동우야, 넌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해. 거기서 선생님들이 동우 많이 도와줄 거야. 알아요. 이모가 자주 면회 갈게. 안 와도 돼요. 그래도 갈 거야. 넌 여전히 우리 식구야. 동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이모 사랑해요. 이모도 사랑해 동우야. 그날 오후 복지사 차가 왔습니다. 동우가 짐을 들고 나왔어요. 여전히 비닐봉지 하나였습니다. 잘 가 동우야. 차가 출발했어요. 동우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저는 서 있었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게 되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소양강이 보였어요.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년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동우가 떠난 다음 날부터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동우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회사를 쉬었습니다. 선호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일주일 후 만수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만둘 거야. 피곤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면회 날이 왔어요. 저와 만수는 원주로 갔습니다. 동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동우야. 어때 여기? 괜찮아요. 치료는 어때? 힘들어요. 생각하는 게요. 엄마 생각, 할머니 생각, 그날 밤 생각. 선생님이 계속 물어봐요. 그때 뭘 느꼈냐고요. 저는 동우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어도 해야 해. 그래야 나아져. 정말 나아질까요? 그럼. 시간이 걸릴 뿐이야. 집에 돌아오니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개발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전 안 받을 겁니다. 이사 안 갈 거거든요. 만수가 물었습니다. 정말 안 갈 거야? 네.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요. 동우 기억이 여기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동호 방문을 열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뭔가 발견했습니다. 동호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림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 만수 그리고 동호였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저는 그 글씨를 보며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2년이 되었어요. 동호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시장 관리 일을 찾았습니다. 저도 가게를 계속했습니다. 동호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많아졌어요.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민준이랑 친해졌어요. 같이 축구도 하고요. 하지만 어느 날 동호가 물었습니다. 이모, 전 언제 나갈 수 있어요?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동호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전 이모네 집에 가고 싶어요. 동호야, 좀 더 치료받자. 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미연이와 함께요. 엄마 이혼하려고요. 왜? 미연이랑 안 맞아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강민이는 제가 키울게요. 엄마가 바쁘면 어머니가 봐주세요. 여전히 저를 당연하게 여기는 말투였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2013년이 되었어요. 동호는 16살이 되었습니다. 공부는 어때? 재미있어요. 특히 지리요. 지도 보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나중에 뭐 하고 싶냐고 물으셨어요. 측량사라고 했어요. 좋네. 이모, 전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년쯤 나갈 수 있을 것 같대요. 심장이 쿵 했습니다. 그날 밤 만수와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동호가 내년에 나온대요. 우리 받아줄 수 있을까요? 나 아직도 그날 밤이 기억나. 그럼 어떻게 해요? 동호 갈 곳이 없어요. 며칠 후 동호 면회를 갔습니다. 동호가 물었습니다. 이모, 제가 나가면 이모네 집에 갈 수 있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자. 이모는 날 원하지 않는 거죠. 이모 표정에 다 나와요. 전 또 버려지는 거네요. 동호가 일어났습니다. 면회 끝났어요. 일주일 후 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동호가 이상해요. 말을 안 해요. 밥도 안 먹고요. 다음 날 센터로 갔습니다. 동호를 만났어요. 야위어 있었습니다. 동호야, 왜 밥을 안 먹어? 이모, 그냥 가요. 전 혼자 있을게요. 안 돼. 넌 혼자면 안 돼. 전 가족 없어요. 있어. 이모가 있잖아. 이모는 날 무서워하잖아요. 맞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모는 동호가 무서워. 하지만 동호야, 그게 사랑이 없다는 뜻은 아니야. 이모도 사람이야. 약한 사람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이모는 동호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동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동호 받아줍시다. 만수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해보자. 우리 아들인데. 만수는 동호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2014년 봄 동호가 돌아왔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17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모, 집에 왔구나. 동호가 방에 들어갔어요.
한참을 서 있더니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방 그대로 놔둬서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동우는 센터에서 규칙적으로 살던 터라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밤마다 동우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악몽을 꾸는 소리였어요. 센터 상담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우가 아직도 악몽을 꿔요. 정상입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저는 매일 밤 동우 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우가 말했습니다. 이모 밤마다 밖에 계시죠? 고마워요. 덕분에 덜 무서워요. 동우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고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했어요. 2주 후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동우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동우를 이상하게 봐요. 센터에서 왔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저는 동우한테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 없어? 애들이 좀 저 이상하게 봐요. 정신병원 다녀왔다고요. 동우야, 신경 쓰지 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동우는 견뎠습니다. 매일 학교에 갔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엄마,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500만 원만요.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가게 임대료를 못 낼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미안한데 이번엔 어려워. 준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우 때문에 제 부탁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 친아들이에요. 동우는 남이고요. 준호야, 나가줄래? 그런 말 하는 내가 보기 싫어. 준호가 나갔습니다. 그날 밤 동우가 물었습니다. 이모, 아까 준호 형이랑 싸웠어요? 형이 저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동우야, 그런 생각하지 마. 넌 우리 가족이야. 가족한테 쓰는 돈은 아까운 게 아니야. 여름이 왔어요. 더웠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빈혈이 심합니다. 과로예요. 쉬셔야 해요. 다음 날부터 가게를 오후 4시에 닫았습니다. 동우가 걱정했습니다. 이모, 쟤 때문이에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까요? 넌 공부해. 그게 이모를 돕는 거야. 동우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모, 전 대학교 가고 싶어요. 지리학과요. 좋아. 가자. 수능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수능날 아침 저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동우야, 힘내. 한 달 후 성적이 나왔습니다. 동우는 서울대에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왔어요. 합격 발표 날 동우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화면에 글씨가 떴어요. 합격. 됐어요. 이모, 됐어요.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동우는 서울로 갔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서울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동우가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동우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가 있었어요. 이모, 아저씨께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 계셨어요. 이모가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꼭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측량사가 돼서 지도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길을 잃은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이모 사랑해요. 여기는 제 집이고 이모는 제 엄마예요. 영원히. 동우 올림.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2025년 10월입니다. 저는 지금 68살이에요. 만수는 201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졸 중이었어요.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외롭지는 않습니다. 동우가 있으니까요. 동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청량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춘천에 내려옵니다. 이모 잘 지내셨어요? 동우는 이제 28살입니다. 멋진 청년이 되었어요. 가게는 작년에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무릎이 버티지 못했어요. 이제는 쉴 때가 됐죠. 지난달 동우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모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수진이는 26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우한테 이모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동우가 물었습니다. 이모, 제가 결혼하면 오실 거죠? 당연하지. 이모는 내 엄마야. 결혼식에 안 갈 리가 있니? 오늘 아침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옥팔찌가 있어요. 이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팔찌를 꺼내서 손목에 찼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선호가 잘했어. 문턱을 지켰구나. 네, 어머니. 저는 지켰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어요. 신호를 놓쳤고 사랑만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창문 밖을 봅니다. 소양강이 보여요. 강은 오늘도 흐릅니다. 저도 흐르고 있습니다. 68의 몸으로 아픈 무릎을 끌고요.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문턱을 넘습니다. 문을 잠그고 마음을 엽니다. 조심하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상 신호를 보내면 놓치지 마세요. 작은 변화, 이상한 행동, 무감정한 눈빛, 거짓말, 물건 집착, 그 모든 게 신호입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병원에 가세요. 상담을 받으세요. 치료를 시작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신 건강도 몸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치료는 시간이 걸려요. 금방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옆에 있어 주세요. 완벽할 순 없어요. 실수할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집 안에서 파국이 오기 전에 신호를 보세요. 늦기 전에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가족도 이웃도 전문가도 모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동네의 눈이 중요해요. 시장 사람들, 파출소, 학교 선생님, 상담사, 의사, 그 모든 분들이 함께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안전망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날 밤 동우를 찾아준 건 경찰이었어요. 동우를 치료해 준 건 의사였습니다. 동우를 회복시킨 건 상담사였어요. 저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필요했나 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요. 저는 오늘도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다른 곳에서 진행됐어요. 우리 집은 남았습니다. 시장도 아직 있어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서랍을 열고 팔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문을 엽니다. 문을 잠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언제 잠그고 언제 열지 그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동우가 전화를 합니다. 이모, 이번 주말에 갈게요. 수진이도 같이 가도 돼요? 당연하지. 둘이 와. 네, 이모. 사랑해요. 이모도 사랑해, 동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웃습니다. 동우가 이번 주말에 옵니다. 저는 미역국을 끓일 거예요. 동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만들고요. 밥을 차려놓고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함께 먹을 거예요. 이야기하고 웃고 때론 울면서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어도 밥을 함께 먹으면 가족입니다. 시장 사람들이 했던 말이 맞았어요. 남의 아이도 밥 먹이면 식구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요. 사랑도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게 함께 가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저는 옥팔찌를 만집니다. 시어머니가 남기신 이 팔찌처럼 저도 동호한테 뭔가 남기고 싶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기억을요. 포기하지 않았던 기억을, 함께 흘렀던 시간을, 서로 사랑했던 마음을요. 소양강은 오늘도 흐릅니다. 창밖으로 강이 보여요. 강물은 쉬지 않고 흐릅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저도 흐르고 있습니다. 68의 몸으로 아픈 무릎을 끌고 혼자 된 삶을 살아가며요.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동우가 있고 손주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수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오늘도 문턱을 넘습니다. 집 안과 밖을 오가며 살아갑니다. 문을 잠그고 마음을 엽니다. 조심하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호를 보되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되 도움을 청합니다. 이게 제가 배운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집 안에서 파국이 오기 전에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만으로는 다 못 고칩니다. 하지만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고칠 수 없어요. 둘 다 필요합니다. 사랑과 치료가, 인내와 전문성이, 가족과 사회가 함께 가야 합니다. 부모의 죄책감과 안전 확보는 분리해야 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아이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둘 다 해야 합니다. 방문을 잠그면서도 사랑할 수 있어요. 위험한 물건을 치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보호자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저는 신호를 놓쳤습니다. 동우가 보내는 수많은 신호들을 보고도 무시했어요. 사랑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했습니다. 무너진 후에 어떻게 일어섰는지가요. 실패한 후에 어떻게 다시 시작했는지가요. 동우를 보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갔어요. 무서워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이상한 신호를 보낸다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전문가에게 연락하세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습니다.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옆에 있어 주세요. 동우에게 걸린 시간은 3년이었습니다. 센터에서 3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적응하는데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우는 건강한 청년입니다.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꿈을 향해 갑니다.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강이 나오는 꿈을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진이가 있고 저희가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언제든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이요.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서랍 속 옥팔찌를 지키며 동우를 기다리며 소양강을 바라보며요. 강은 흐르고 저도 흐릅니다. 당신도 흐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 흐르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거니까요. 그게 사랑하는 거니까요. 소양강은 오늘도 흐릅니다. 저도 오늘을 흐릅니다. 당신도 함께 흐르시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저처럼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면, 누군가의 이상한 행동에 불안해하고 있다면, 제발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작은 거짓말, 물건 집착, 무감정한 태도, 폭력적 콘텐츠 시청, 야간 배회, 자해 흔적, 급격한 성격 변화, 이런 것들이 모두 신호입니다. 보이지 않는 척하지 마세요. 곧 나아지겠거니 하며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안전이 먼저입니다. 방문을 잠그고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필요하면 경찰에 연락하세요. 그게 사랑을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입니다. 나와 상대방 모두를 지키는 거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제 실수를, 제 후회를,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을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지만 사랑 없이는 더더욱 안 됩니다. 전문적 치료와 따뜻한 사랑 둘 다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할 거예요. 동우가 이번 주말에 오니까요. 수진이도 함께요. 미역국을 끓이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동우가 좋아하는 김밥도 만들 겁니다. 식탁을 차리고 기다릴 거예요. 문을 열고 동우를 맞이할 겁니다. 안아줄 거예요. 잘 왔어, 동우야. 배고프지? 이모가 밥 해놨어. 그리고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겁니다. 웃고 떠들면서요. 그게 제 일상입니다. 그게 제 행복이에요. 소양강은 오늘도 흐릅니다. 저도 오늘을 흐릅니다. 여러분도 흐르세요. 멈추지 마세요. 넘어져도 일어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만으론 다 못 고치지만 신호를 놓치지 않으면 파국은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정말로 보세요.
그 사람이 보내는 신호를 읽으세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저는 서랍을 닫습니다. 옥팔찌가 제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안전합니다. 저도 안전합니다. 동우도 안전합니다. 여러분도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소양강은 오늘도 흐릅니다.